네, 안녕하세요. 의학교육학개론 11번째 챕터는 Workplace Learning입니다. Workplace라는 말은 그 단어에서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근무지 혹은 근무 현장 혹은 직무 현장 등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를 설명하면서도 아마 여러 용어를 이제 본의 아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워크플레이스 러닝은 특히 의사 양성 혹은 의학교육의 단계로 봤을 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혹은 다양한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근무 현장에서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강점을 더 촉진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챕터에서 다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 구성입니다. 다른 챕터와 크게 구성 순서는 큰 구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버뷰로 시작을 해서 Conclusion, Reference, Further Reading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워크플레이스에 대해서 컨텍스트, 트리거, 베리어빌리티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가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 러닝을 몇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파트가 이어지고 워크플레이스에서의 발달,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이해함에 있어서 세 개의 서로 얽혀진, 서로 잘 관련된 레벨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일련의 경험이 모여서 큰 궤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경험이 여러 개가 모이면은 그게 하나의 어떤 큰 궤적을, 트라젝토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겠죠. 반복되는 액티비티, 어떤 활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이 결국 사회 그리고 문화적 레이피케이션은 구체화 혹은 물화라고 이제 번역 검색 사전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현장에서의 반복되는 활동이 결국 사회 그 현장이나 조직의 사회와 문화적인 특성 혹은 모습으로 구체화된다라는 의미 정도로 우선 여기서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워크플레이스에서의 발달을 서포트한다는 것은 어떤 지속적인 여러 도전 과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관한 부분도 있고 안전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투명성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 챕터에서는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챕터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오버뷰입니다. Workplace Learning, 즉 근무 현장 혹은 직무 현장에서의 학습은 보건의료 전문직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형태의 학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생각해 보시면 2년의 예과 후에 2년의 어떤 본과 1, 2학년을 교실에서 대부분 수업을 듣고 다시 2년을 본과 3, 4학년을 임상실습 소위 PK라고 하는 임상실습을 돈 다음에 그 다음 인턴, 레지던트 등등의 과정을 이제 밟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물론 2년의 예과도 있고 또 교실에서 주로 수업을 듣는 2년의 또 본과 1, 2학년 기간도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어떤 국가나 의과대학에서 본과 3, 4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상 현장에 기반을 둔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모두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Workplace Learning, 즉 직무 혹은 임상 현장 혹은 근무 현장에서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보건의료 전문직 교육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가장 우세한 어떤 교육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현장, 워크플레이스는 사람의 어떤 한 사람 혹은 사람들의 발달을 형성하는, 혹은 그 발달의 모양을 잡아주는, 모습을, 형상을 잡아주는 그 내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직무 현장 혹은 워크플레이스라는 것이 실천, 프랙티스로부터 배우는 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그 보건의료 전문직에게 제공해주는 그 워크플레이스에서만의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플레이스에서의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결국 발달, 어떤 모습으로 발달해 나갈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고, 한 병원 내에서도 어떤 과, 예를 들면 A과, B과, C과 등등 여러 임상과들이 있을 텐데, 어떤 과의 워크플레이스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며, 병원이 여러 개 있을 때 같은 A과라고 하더라도 기업병원의 A과와 니은병원의 A과는 또 서로 다른 워크플레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 수련을 받았느냐 혹은 어느 과에 수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보건의료 전문직의 발달의 모양이 어떻게 쉐이핑 될지가 달라진 것이다 라고도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Learning from practice, 즉 실천을 통한 혹은 실천으로부터의 학습, 혹은 이 practice는 당연히 의사의 경우는 의료 행위, 의료 행위를 통한 어떤 그런 학습은 세 개의 상호 연관된 얽혀 있는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은 experience, trajectory, reification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책에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이 내용을 다루는 파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이 학습을 서포트하고, 또 공식적인 교육이 환자의 안전을 더 이제 촉진하며, 그리고 transparency, 이 투명성, 특히 이 실천을 통한 혹은 실무를 통한 트레이닝의 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공식 교육 과정이 서포트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공식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습도 이루어져야 하고, 공식 교육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안전도 지켜져야 하며, 또한 공식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보여져야 한다는 의미겠습니다. 이 역시 해당 파트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최선의 상황일 경우에, at its best, 최선의 상황일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모든 상황이, 특히 워크플레이스 러닝이 항상 어떤 최선의 상황에서 진행되지만은 않고 최선의 결과만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공식 교육, 워크플레이스에서의 공식적인 교육, 포멀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그저 프랙티스, 즉 의료 혹은 진료 행위에 애드온, 그냥 덧붙여지는 그런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프랙티스를 더 혼란스럽게 하거나 혹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이제 공식 교육 과정, 워크플레이스 러닝의 공식 교육이 잘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공의 근무 시간에 대한 규제가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전공의 교육 단계, 수련 단계에서의 공식적인 교육이란 것이 이 윗부분과 같은 최선의 모습에 더 가까운지, 혹은 이 아랫부분처럼 그 교육이란 게 그저 임상의료에 더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그래서 혼란과
업무만 가중시키는 그런 것인지는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워크플레이스 러닝, 직무 현장에서의 학습은 가장 그 임팩트가 큰 교육이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천 기반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교육적 인터벤션이 취해졌을 때 가장 강력할 수 있습니다. 임상 의료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근본적인 진료 혹은 의료 혹은 인체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기반한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치료 효과가 높은 것처럼, 어떤 교육적인 개입, 에듀케이셔널 인터벤션이라는 것도 학습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토대를 두었을 때 가장 그 임팩트가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버뷰 파트에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보건의료 시스템, 헬스케어 시스템은 여러 가지 형태의 워크플레이스, 근무 현장 혹은 직무 현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워크플레이스의 유형에는 당연히 병원도 들어가고, 혹은 이제 개원가 이라고 할 수 있는, 로컬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너럴 프랙티스도 들어갈 테고, 너싱홈이면은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 같은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 오기 전 단계까지도 어떻게 보면 워크플레이스로 폭넓게 포함시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의료 시스템에 관련이 되어 있는 워크플레이스라는 그 범위가 아주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컨텍스트, 혹은 다르게 말하면 국가 혹은 상황에서 의과대학생이나 어떤 신입 의사,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되겠죠. 혹은 많은 경험이 쌓인 의사, 전문의나 혹은 수련을 마친, 혹은 더 이상 수련을 받지 않고 독립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의사들을 다 통칭하는 거일 텐데, 아무튼 학생이 되었던, 수련 중인 의사가 되었던, 수련을 마친 의사가 되었든지 간에 의료행위, 클리니컬 프랙티스, 임상적인 실천, 혹은 그러한 직무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전문직 기구 혹은 면허 기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건들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물론 면허 기구에서 요구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의사 면허 혹은 전문의 자격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requirement가 있는지는 나라마다 다르고, 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그 work of clinical practice, 의료행위 혹은 임상적 실천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 두 번째 파트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니컬 티처, 임상 선생님, 임상 교사, 임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식적인 어떤 강의식의 교육과정, 그리고 졸업 후에 트레이닝, 즉 수련 과정이 이렇게 임상 현장에서의 직무 혹은 그런 경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무를 통한 학습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파트에서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그것도 본과 1학년 혹은 2학년 단계에서의 교육은 대체로 강의식, 다이렉틱한 일방향적 수업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물론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학생들이 PBL 같은 과정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케이스 증례를 통해서 수업에서 듣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직무 혹은 의료 행위와는 다소 괴리되어 있는 것이 혹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는 임상 교육자들에게 임상 근무 현장, 직무 현장에서의 학습 기회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학습 기회라는 것은 반대로 교육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교육 혹은 티칭, 무언가를 가르칠 기회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러한 learning opportunities, 학습의 기회, 다르게 말하면 교육할 수 있는, 티칭할 수 있는 기회를 실제로 임상 트레이닝 커리큘럼에 어떻게 하면 통합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관련된 정의가 박스 11.1에 있고, 이 세 가지 정의, identity, reification, trajectory는 뒤쪽에 이 내용을 설명하는 슬라이드 혹은 그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래도 살펴만 보고 간다면,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어떤 개인의 어떤 감각 같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간순간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reification, 구체화 혹은 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단어처럼 concrete reality, 정말 어떤 구체적인 현실, 실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대나 규범, 가치,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시스템,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상호작용하는지를, 그 모양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런 콘크리트 리얼리티를 레이피케이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 트라젝토리는 어떤 시간에 걸쳐서 누적되는 혹은 이어지는 개인의 경험들을, 그 경험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이 조합되어서 의미 있는 발달을 낳게 되고, sense of self, 즉 이러한 트라젝토리가 결국 정체성, sense of self와도 연결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workplace, 즉 직무 현장 혹은 임상 현장을 어떤 교육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맥락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트리거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variability라는 성격을 지닙니다. variability는 가변성이라고 번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임상 현장이 늘 그렇듯 계속 변화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트리거는 근무 현장 혹은 임상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교육의 트리거, 그 교육을 촉발하는, 교육의 방아쇠, 교육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는 당연히 이 직무 현장 혹은 임상 현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배울지 혹은 어떻게 배울지, 누구에게 배울지, 그 전체적인 맥락, 환경을 세팅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역할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커리어의 모든 단계에서, 그 모든 단계라고 하면은 의과대학에서의 어떤 초기의 임상 경험, 즉 대표적으로 본과 3학년, 4학년 PK 실습이 되겠죠. 이때부터 쭉 진행돼서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여기 있는 약어로는 CPD라고 하는, 즉 수련을 모두 마친, 즉 전문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전문의 이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단계, 아무튼 이 어떤 단계에 있어서든 메디컬 프로페셔널, 의료 전문직 혹은 다르게 말해서 의사는 work, 즉 일로부터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 학습의 훨씬 큰 부분이
임상 현장 혹은 직무 현장, 근무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트레이닝과 워킹, 즉 수련 혹은 수련 교육, 그리고 근무,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터와 교육, 학습 현장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거의 유사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교육, 클리니컬 에듀케이션, 여기서 말하는 클리니컬 에듀케이션은 무엇보다도 이 챕터의 주제인 워크플레이스에서의 에듀케이션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은 교실에서의 학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실에서 많은 것을 배워도 결국 그것이 임상 현장과의 관련성, 혹은 교실에서 배운 것을 임상 현장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다면 이 교실에서의 학습은 충분한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임상 클리니컬 에듀케이션 혹은 직무 현장, 임상 의료 현장에서의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사례, 실제 환자의 내러티브 혹은 실제 의료인의 롤모델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의 학습이 교실에서의 학습과 가장 다른 점은, 교실에서의 학습은 knowing, 즉 알에 대한, 그러니까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교실에서, 그러니까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뭐 1등이 됐든 100등이 됐든 그것은 그 개개인의 학생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그 학생이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처럼 개인으로서의 인디비주얼 웨이였다고 할 때, 임상 현장에서의 알이란 것은 나 한 명이 잘한다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이 개인의 능력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어떤 환자,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여러 명의 의료인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단적인 혹은 집합적인 접근으로서의 암과 학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실에서의 학습과 임상 현장에서의 교육 혹은 학습이 다른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무 현장 혹은 워크, 일을 통한 학습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 자체에 어려운 점이라든가 한계도 있고, 그것이 다음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11.1에 워크플레이스 러닝의 장점과 어떤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특징들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학습이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컨텍스트에서 발생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지식 혹은 스킬, 내가 무엇을 배웠던 그것을 배운 곳 자체가 내가 그것을 써먹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배운 내용이 applicable, 적용될 수 있고 쉽게 떠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임상 현장이나 병원으로 가져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실제로 배운 곳과 써먹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시뮬레이션, 이 앞 챕터에서 배운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시뮬레이션에서 아무리 잘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현장으로 가져와서 적용시키는 것에는 반드시 그게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맥락에서 배운다는 것의 한계로는,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업무 부담이 과중한, 물론 의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어느 나라나 상당 부분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는 일에 치여서 실제로 러닝을, 학습을 위한 시간이 매우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학습이 즉각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아마 맥락에서 배운다는 것과 같이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즉각적인 관련성, immediate relevance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반대로 직접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배운 내용을 한번
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혹은 배운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추하는 성찰하는 시간은 제한될 수 있다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임상 현장에서 바로 배우니까 그걸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교실에서 배운 것을, 클래스룸에서 배운 것을 병원으로, 워크플레이스 혹은 호스피탈로 가져온다면 그 과정, 이 사이에서 내가 한번 배운 내용을 뭐 준비하거나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배운 것을 바로 여기서 써먹는다면 그런 시간은 더 부족할 것입니다. 워크플레이스 러닝의 또 다른 특징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좋게 보면 어떤 시간에도 배움, 러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배움의 기회, 러닝 오퍼튜니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습의 내용이 구조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unpredictable하다는 것과도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구조화된 것은 지금과 같은 수업, 이런 강의식 수업은 대단히 구조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마다 내용이 정해져 있고 제가 해야 되는 설명도 다 상당히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의 학습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거나 스트럭처드 되어 있다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임상 현장의 가변성만큼이나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좋게 보면은 학습이 곧바로 그 학습 요구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 니즈와 연결되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그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체계적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고,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이 강의 영상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그러실 분은 거의 없으시겠습니다만, 원한다면 그만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볼 수 있겠지만, A라는 환자라는 상황을 특정한 X라는 맥락 속에서 만났을 때 이 A라는 환자를 X라는 맥락에서 동일하게 다시 한번 만날 가능성은 거의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한다는 건 또 다른 특징입니다. 경험을 통한 학습은 그 학습의 학습이 더 강력해지게, 파워풀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경험이 언제나 좋은 경험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 특히 이 실수가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되는 실수라면 더 심각한 상황이겠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시뮬레이션 같이 환자 안전에 비교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의 학습을 활용하는 것이겠습니다. 환자로부터 배운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환자로부터 배운다는 말은 내가 어떤 의학적 판단, 의사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그 결정에 따른 결과나 피드백이 아주 즉각적이고 아주 직접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환자의 치료 효과 같은 게 많은 경우 바로 그것이 눈으로 보이고 드러나기 때문이지만, 그만큼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게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이런 환자로부터 배운다는 것의 또 다른 어려움이나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배웠는지가 결국 내가 어떤 증례, 어떤 환자를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같은 과에 기억이라는 전공의와 니은이라는 전공의가 있을 때, 기억이라는 전공의가 경험한 환자와 니은이라는 전공의가 경험한 환자는 어떤 시기에 따라서 혹은 어떤 몇 년도, 어떤 시대에 따라서 혹은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혹은 슈퍼바이저의 지도 전문의의 상황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환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배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케이스 믹스, 증례의 어떤 구성이 결국 커리큘럼이 되고, 그 커리큘럼은 흔한 문제를 다루는 커리큘럼 혹은 그런 환자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흔한 환자는 상대적으로 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케이스 믹스에 들어오지 못하는 흔하지 않은 문제, 특히 그것이 중요한 어떤 케이스였을 때 그것이 흔하지 않다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워크플레이스 러닝의 다음 이어지는 특징은 학습이 동료들과의 관계에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학생 때의 학습은 물론 그때도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내가 혼자서 기출문제 보고 강의록 보고 열심히 외우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임상 현장에서의 학습이나 직무 혹은 일은 그렇지가 않고 또 관계가 대단히 중요할 텐데, 따라서 관계가 좋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관계가 나쁘면, 예를 들면 내 같은 연차 동기들과 어떤 전공의와 다른 동기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혹은 꼭 동기가 아니더라도 윗연차 혹은 교수들, 지도 전문의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것이 나의 학습 혹은 학습자의 학습을 저해하거나 낮출 수 있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롤모델로부터 학습을 한다는 것도 임상 현장에서의 의료 현장, 직무 현장 학습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롤모델을 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 형성 혹은 역할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만, 앞에 관계가 그러했듯 모든 롤모델이 꼭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네거티브 롤모델, 즉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선배 의사도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동료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도 계속 이어지는 유사한 측면입니다. 동료로부터 배운다는 말은 내가 배운 내용의 활용이 즉각적이고, 또 동료의 관점을 내가 옆에서 보면서 또 다른 관점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좋겠지만, 옆에서 누가 하는지를 보고 배운다는 측면에서 어떤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실천적인, 실용적인 측면을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용적인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어떤 실천 혹은 의료행위나 판단의 기저에 있는 이론적인 측면이 상호 보완적으로 습득이 되어야 훨씬 더 이론에 근거한 혹은 근거에 기반한 그런 임상의료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나쁜 습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러한 특징이 주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임상 현장에서의 학습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거기서의 배움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암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영향 혹은 암묵적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그 암묵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지식이 반드시 좋은 지식 혹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은 보건의료 팀의 학습을 통해 보건의료 팀이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룹으로서, 팀으로서 일하면서 또 함께 수련받을 수 있고, 그것은 이러한 수련 혹은 워크플레이스 러닝의 장점이겠지만, 그 트레이닝 기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길 경우에 그 전체 팀이 더불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맥락으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임상 현장에서의 학습이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앞서 표에서 워크플레이스 러닝의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했는데, 거기서 사실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주제나 특징이 이러한 맥락 의존적이라는 특징과 그러한 워크플레이스에서의 경험 자체가 학습의 트리거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학습 경험이나 기회가 매우 베리어블하다는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워크플레이스라는 그 직무, 의료 현장, 임상 현장, 직무 현장이 학습을 위한 장소이면서 학습을 위한 트리거이기 때문에 그 학습은 결국 매우 맥락적이고, 즉 맥락에 따라 무엇을 배우느냐가 매우 달라지고 계속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워크플레이스 러닝의 특징이 됩니다. 이러한 베리어빌리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결국 여러 명의 복수의 학습자가 특정한 수행 능력의 스탠다드, 즉 이게 올해 3월에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든, 그러니까 A라는 분과를 3월에 돌았던 사람이든 4월에 돌았던 사람이든 올해 연말에 돌았던 전공이든 혹은 심지어 올해든 작년이든 내년이든 어떤 시기에 누가 돌든지 간에 특정한 퍼포먼스 스탠다드를 달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베리어블 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쉽게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시기에 어떤 병원에 혹은 어떤 환자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케이스 믹스가 결국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무엇을 배웠느냐가 전공의마다, 그 트레이니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의사를 위한 공식적인 임상 커리큘럼, 클리니컬 커리큘럼, 임상 교육 과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교육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공통의 목표, 그리고 어떤 균질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목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Tomorrow's Doctor라는 문서, 내일의 의사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Tomorrow's Doctor라는 문서를 General Medical Council (GMC)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omorrow's Doctor라는 문서를 찾아보면 여기에는 영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라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가를 아주 클리어하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영국의 UK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그게 캠브리지든 옥스포드든 맨체스터든 리즈든 던디든 아무튼 그 어떤 의과대학을 졸업했든지 간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특정 수준의 역량, 컴피턴시까지 도달해야 한다라는 그 컴피턴시의 목록 혹은 그 수준, 과 같은 것들을 이 투모로우스 닥터라는 것을 통해서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상 교육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는 것은 Workplace Based Assessment, 즉 직무 현장, 근무 현장 기반의 평가 도구가 좀 더 널리 활용되고 그게 더 등장함에 따라서 이게 스탠다다이제이션, 즉 임상 교육의 표준화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현장의 교육은 이런 표준화 달성을 위한 목적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베리어빌리티가 높은 워크플레이스 베이스드 에듀케이션이 반드시 시뮬레이션 기반의 전략으로 보완되어야만 어떤 도메인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도메인에 되어서든 개인의 능력부터 팀워크에 이르기까지
어떤 임상적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위한 어떤 역량 달성에 문제없이 이렇게 잘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레귤레토리 바디는 아까 예를 들면은 UK의 GMC에서 발간한 투모로스 닥터라는 것이 있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의사협회에서 2014년에 한국의 의사상이라든가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 공통 역량 같은 뭐 연구나 보고서 같은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 공통 역량을 만들기도 하고 의협에서 한국의 의사상 같은 걸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규제기구 레귤레토리 바디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혹은 성과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위 기구 혹은 조직 규제기구에서 어떤 역량 혹은 달성해야 하는 스탠다드들을 만들면 개별 병원이나 혹은 학회 등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 스탠다드를 도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1년차, 2년차, 3년차, 뭐 4년차를 거치면서 의과대학 졸업생을 이 스탠다드까지 전공의 수련을 마친 단계에서의 스탠다드까지 어떻게 달성하게 할지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하고 학습하고 평가를 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이 티칭 러닝 그리고 어세스먼트 교수 학습 평가를 이러한 가르치는 사람, 교수자, 학습자, 환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과정 빌딩, 커리큘럼 빌딩, 특히 워크플레이스 베이스드 러닝과 관련된 커리큘럼 빌딩 혹은 워크플레이스 베이스드 에듀케이션과 관련된 커리큘럼 빌딩을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이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무 현장의 학습, 워크플레이스 러닝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이제 정리한 파트입니다. 약간 전체 흐름상 조금 생뚱맞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책에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진료, 페이션트 케어가 임상 현장에서는 그것이 곧 학습을 드라이브, 유도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이 앞에 뭐 투모로우's 닥터니 한국의 의사상이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선언적인 혹은 규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현장에서의 학습은 어떻게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혹은 그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서 보건의료 혹은 의료를 제공하는 여러 조직과 기관, 쉽게 말하면 병원 조직 역시, 그리고 그 병원 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프로바이더, 공급자 혹은 의사, 의료인 모두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제로 하는 직무나 실천, 의료행위, 프랙티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고, 이렇게 일을 통해서, 워크를 통해서 배우게끔 하는 것이 어떤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측면, 특징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료의 직무, 근무 환경이란 그 자체가 학습을 촉진하고 전문직으로서의 발달을 촉진하는 그런 본질적인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르게 말하면 과거에는 어떤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대가의 어떤 한 명의 의사 혹은 어떤 의사들이 도제식으로
그 사람이 의사로서 혹은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교수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게끔 훈련시키는, 수련시키는 그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보건의료 어떤 직무 환경 혹은 의료 환경이라는 것이 한 과, 하나의 전공과에서 모든 환자를 혹은 모든 질병을 다 다루지 못하고 그보다는 멀티디스플리너리, 여러 다학제적 세팅에서 혹은 다전문직,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전문직군이 협력해서 환자를 팀으로서 환자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학생과 주니어 의사가 미래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팀이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의사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지식이라는 것을 아주 많은 것을 아는 그런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클리니컬 워크플레이스에서의 학습의 디폴트 모드는 환자 진료, 페이션트 케어에 참여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과 온라인 정렬되게 됩니다. 보건의료 전문직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의료를 전달함에 있어서 팀으로서 전달하게 되고 이는 자신과는 다른 전문직 혹은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전공 과목을 주로 하는 그런 의료 제공자 혹은 의사들과 함께 팀으로 일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혹은 그렇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혹은 아주 독특한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일을 할지 ways of doing을 더 강화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에 맞춰서 적응시키기도 합니다. 의과대학생과 주니어 의사들은 이처럼 환자 돌봄, 페이션트 케어 혹은 의료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게 되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의료 전문직이라는 그 집단의 한 부분, 일부 혹은 구성원으로서 점차 되어가는 become 하는 과정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는 Practice Based Learning입니다. 큰 의미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Workplace Based Learning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Workplace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Practice, 즉 의료 행위, 진료 행위, 의학적 실천이 결국 이 Workplace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크플레이스 러닝은 그리고 이 앞서 슬라이드에서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그 도제식 교육 모델은 여러가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 한계나 단점, 약점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앞의 11.1 표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워크플레이스, 의료 환경, 직무 환경은 고도로 맥락화되어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고도로 맥락화되어 있어서 종종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학습에 그다지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떤 효율적인 학습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고 효율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 아웃컴, 성과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병원에서 동시에 5명의 1년차가 입국해서 1년이 지나 2년차가 되었을 때 이 5명의 전공의의 어떤 수준, 1년간의 학습은 서로 다 다른 수준으로 학습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기준치 이상을 다 넘었을 수는 있겠지만 같은 시기에 입국해서 같은 병원에서 1년을 트레이닝 받았다고 해도, 혹은 같은 과에서, 꼭 같은 병원이 아니더라도 같은 과에서 1년을 트레이닝 받았다고 해도 그 1년 후에 서로 다른 아웃컴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베리어블 아웃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워크플레이스 러닝의 또 다른 약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고도로 맥락화되어 있고 또 일과 워킹과 러닝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당장 일을 처리하는데, getting the work done,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발달에 더 중요한, 발달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과제는 소홀히 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얘기해서 학습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학습과 진료 사이에서 발생하는, 혹은 학습과 업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 텐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책의 저자들은 이를 ever present,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구히 늘 존재해왔던 그러한 긴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현장에서, 워크플레이스 러닝에서 학습과 서비스 사이에서의 어떤 긴장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 혹은 여러 환경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고, 결국 그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사람마다 성과가 동일하지 않고 학습과 서비스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 이런 환경에서 적절한 슈퍼비전과 가이드가 있어야 내가 어떤 학습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환자에게 harm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배워나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현대의학 교육의 여러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핵심적인 임상 교육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도제식 모델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이 도제식 모델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도제식 모델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아주 타당한 교육적 아이디어를 이러한 교육 현장에 잘 의미 있게 통합시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실천과 학습이 말하자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그리고 이러한 학습이 어떤 이론적인 토대, 어떤 교육적 원리의 토대에 있게 하는 것이 이 현대 워크플레이스 러닝의 어려운 점이자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천과 학습의 균형을 이루고, 또한 이 학습 혹은 교육이 미래의 의사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미 있게 실천 혹은 의료 행위에 통합된다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서포트를 받을 수 있고, 더 효율적이면서 안전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교육과정이 혹은 워크플레이스에서의 어떤 프랙티스가 학습, 러닝을 서포트하면서, 또 동시에 이 러닝이 환자에게도 안전하고 학습자에게
학습자에게는 efficient, 효율적이면서 또 그 성과가 투명한, transparent한 것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또는 최근에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적 원칙이 임상적 실천 혹은 의료 현장에 도입될 때 그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또 많다는 것들이 보고되곤 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임상 현장에서의 클리니컬 프랙티스의 현실이란 게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현장마다, 병원마다 혹은 어떤 의료 행위마다 서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서로 다른 접근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의 학습적 잠재력이 어떤지, 다르게 말하면 그 병원 혹은 그 병동 혹은 그 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수련생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learning by doing 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의 제목은 workplace에서의 development, 발달을 이해하는 세 개의 서로 상호 연관된 혹은 서로 얽혀진 수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연구 프로그램의 연구에 기반해서 이 연구자의 최근에 어떤 설명에 따르면은 세 개의 상호 연관된 학습의 레벨이 존재하는데, 그거 하나는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궤적이고 마지막 하나는 reification, 앞에서 물화 혹은 구체화 등으로 번역했는데 사실 어떤 것도 이 의미를 잘 담아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ETR이라고 명명했다고 하는데, 이 ETR이라는 프레임워크가 Practice Based Learning, 의료에서 실천의 바탕을 둔 학습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상호 연관된 서로 엉켜진 레벨의 첫 번째는 experience, 경험이고, 이 경험은 어떤 상황으로부터 귀결된 상황으로부터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학생이든 혹은 의사든 또 환자 진료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참여라는 직무를 일련의 어떤 지속된 혹은 연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의 시퀀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시퀀스가 모여서 이 시퀀스가 하나의 시츄에이션 혹은 익스피리언스를, 이 시퀀스들이 모여서 익스피리언스를 구성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는 이 여러 가지의 시츄에이션들을 개인의 경험으로 변형시킨다, 트랜스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모방하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혹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처음 병동 실습을 나와서 다른 친구들이 뭘 하는지 보아하니, 또는 회진 동안에
저 병실 뒤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새로 이 회진에 참여한, 새로 여기에 합류한 이 학생은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말하자면 일종의 미미크리, 모방을 통해서 이 상황을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와의 상호작용이나 혹은 동료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맥락과 같은 것들이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서의 환자와의 상호작용, 동료와의 상호작용, 혹은 이 상황을 둘러싼 콘텍스트와 같은 것들로부터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이 정보를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서 결국 경험으로 트랜스폼 하게 됩니다. 이때 그런데 적절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피드백에 관한 어떤 폼, 서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피드백 폼을, 서식을 가지고 아주 진실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 대화를 하는 어떤 전공의와 지도 전문의가 있다면 그것은 이 피드백 폼이, 서식이 도움이 되는 거겠지만, 이 피드백 포맷을 가지고 그저 어떤 체크리스트에 이것을 했는지 저것을 했는지 혹은 이걸 했는지와 같은 것에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티킹 박스 식으로 이 피드백 포맷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한 카운터 프로덕티브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했는데 아무튼 어떤 상황에서부터 정보를 가지고 경험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이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황으로부터 경험을 만들면 그 경험에 일련의 경험이 모여서 트래젝토리, 궤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과 여러 경험이 모여서 한 사람이 겪는 이 궤적, 트래젝토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일련의 개인의 경험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합쳐져서 발달의 궤적, Trajectories of Development를 형성하게 됩니다. 벵거의 연구 혹은 저술물에 따르면 이 트래젝토리는 지속적인 정체성의 재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표현되고 또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협상되는 것으로서 결국 내가 하는 것과 나의 정체성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정체성과 나의 프랙티스, 나의 실천이 아주 밀접한, 아주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실천이 결국 그 맥락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존재하는가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의대생이 있다면 그 여자 의대생이 있는데 여자 외과 의사를 롤모델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자 외과 의사를 봤을 때 그 여자 외과 의사의 롤모델이 결국 자신의
자신이 밟아 나갈 수 있는 트라젝토리, 궤적이겠구나 라는 식으로 visualize, 시각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여럿이 모여서 트라젝토리, 궤적을, 발달 궤적을 이루게 되는데 워크플레이스마다 특정한 트라젝토리, 궤적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다르게 말하면은 어떤 트라젝토리는 어떤 워크플레이스에서 더 잘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트라젝토리는 그 동일한 혹은 그 워크플레이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식으로 모든 트라젝토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궤적이란 것이 어떤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길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궤적 혹은 발달 궤적이란 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정체성 혹은 어떤 발달 혹은 성장을 이룰지는 지속적으로 이 학습자가 한 학습 환경에서 다른 학습 환경으로 이동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상되는, 다르게 말하면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트레이니 혹은 전공의가 어떤 팀에 있느냐, 그 팀이 바뀌게 되거나 혹은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면 그 트래젝토리 역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레벨은 Social and Cultural Reification입니다. 이 Reification을 낳는 것은 반복되는 활동, 여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현장 혹은 임상 현장을 떠올려 보면 개개인의 경험의 많은 부분들은 이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과 또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전공의의 어떤 여러 상황들이 모여서 경험이라는 시츄에이션이 모여서 익스피리언스가 되고, 이 익스피리언스들이 모여서 어떤 트라젝토리를 이룬다고 할 때 이 경험에서 어떤 측면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혹은 같은 병원 내에서 어떤 측면들은 반복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공유하고 있는 그 경험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문화이기도 하고 그 조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꼭 그 조직이 아니라도 특정한 실천, 어떤 특정 방식의 행동,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 혹은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re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reification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 체크리스트, 평가 서식과 같은 어떤 인공물, 아티팩트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혹은 어떤 병동에서 혹은 어떤 과에서 특정한 가이드라인이나 특정한 프로토콜이나 특정한 체크리스트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 가면서 써오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고 곧 그것이 reification인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아티팩트가 아니더라도 병동 회진을 하는 방식과 같은 어떤 실제로 물체 혹은 물건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특징들도 역시나 reification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 how things are done here, 여기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여기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가 겉으로 드러나게 표현되는 tangible manifestation이, 그런 것들이 모두 그 특정한 근무 현장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서 A라는 일을 할 때 다 세모라는 방식으로만 하고 동그라미라는 방식은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A라는 병원에 온 전공의는 세모라는 방식, 즉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이 세모라는 reification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 반대로 이 동그라미라는 방식의 practice에 대해서는 전혀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 기회가 제약된다, 그 발달이 제약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혹은 그렇게 하는 게 문화처럼 자리 잡아서 늘 세모라는 방식으로만 해왔다면 이 reification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taken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reification이 어떻게 그러한 reification이 형성된 환경을 반영한다,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어떤 실천을 성공적으로 트랜스퍼 혹은 이식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떤 프랙티스를 이식한다는 것이 혹은 어떤 도구를 이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 세모와 삼각형, 세모와 동그라미 예로 돌아간다면은 A라는 병원에서 늘 세모라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 세모라는 방식은 그렇게 오랜 시간과 역사, 문화가 되면서 이 A라는 병원에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동그라미라는 방식으로 B라는 기관이 성공해왔고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해도 이 동그라미라는 방식을 A라는 기관에 곧바로 트랜스퍼 하는 것은 챌린징한 일, 즉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체크리스트나 새로운 정책을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레벨, 경험, experience, trajectory, 궤적, 그리고 물화 혹은 이제 오히려 문화라는, 물화보다는 약간 문화의 느낌이 더 가깝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 reification, 이 ETR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본다면 왜 보건의료의 근무 환경이 학습 환경으로서 변화에 그렇게 저항이 심하고 왜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더 발전하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어서 근무 환경 혹은 임상 현장의 환경에서 디벨롭먼트, 발달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근무 환경이 학습 환경으로서 이 근무 현장이라는 것의 특성이, 네이처가 그 복잡한 성격으로 인해서 학습 환경으로 얼마나 쉽지 않은 환경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또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ETR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교육적 원칙과 도구를 적용해서 근무 현장에서의 학습, 워크플레이스 러닝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어떤 모델,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익혔다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무 현장에서 교육이 초점을 둬야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효율성과 안전과 투명성입니다. 가장 먼저 효율성입니다. 의학교육 연속체라고 하면은 학부 의학교육, undergraduate 학부 의학교육부터 졸업 후 의학교육, 즉 인턴, 레지던트와 같은 졸업 후 의학교육부터 CPD, 수련 후를 마친 이 전체를 메디컬 에듀케이션 컨티뉴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단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단계마다 트랜지션, 이행의 시기가 있습니다. 작게는 본과 1, 2학년에서 본과 3, 4학년 임상실습으로의 트랜지션이 있고 4학년을 졸업하고 인턴으로서의 트랜지션이 있고 다시 인턴으로부터 레지던트로의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레지던트를 마친 혹은 이 시기 내에서도 연차마다 트랜지션, 이행 혹은 그 단계가 조금씩 변화하는 게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트랜지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로테이션을 시작하는 것도 트랜지션이고 전문의를 따고 나서 새롭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도 또 트랜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랜지션이 발생할 때는 불가피하게 무언가 조정해야 하고 그리고 처음 맡아보는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의 느낌, feeling of uncertainty가 수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이나 불안한 느낌을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행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를 위한 인터벤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덕션 코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덕션이라고 하지만 우리말로 하면은 인트로덕션 혹은 OT, 오리엔테이션 정도의 느낌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덕션 코스가 혹은 인트로덕션 혹은 OT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덕션 코스를 하는 것은 보건의료 전문직이 언제나 일정 정도의 상당한 개인적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혹은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 챕터의 저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전문직이 이 이행기를 잘 넘기는 건 당연히 늘 중요하긴 하지만 꼭 이 이행기가 아니라도 언제나 그 새로운 맥락에서 이 새로운 맥락이라는 게 기존의 맥락과 크게 다르든 아니면 조금만 다르든 이 새로운 맥락에서 또 새롭게 기능하기 위해서 거기에 fit in 들어맞추기 위한 자기의 fit을 더 높이기 위한 조정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같은 병원, 같은 과 내에서 어떤 병동만 달라지더라도 이 서로 다른 병동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달라지는 역할 혹은 나의 기능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efficiency를 본다면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직 잘 활용되지 않아온 하지만 아주 훌륭한 학습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 트랜지션의 시기에 직접적인 개인적 서포트를 동료나 멘토로부터 받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누군가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새롭게 배정받은, 새롭게 오게 된 이 워크플레이스에서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될 때 어떻게 일의 순서를 조정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사하게 어떤 서비스나 혹은 어떤 조직도
그 자기 자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트랜지션이라는 시기를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다른 말로 설명하면, 어떤 조직에 새로운 직원, 뉴커머가 여러 명이 새로 들어왔다고 치면, 이 새로 들어온 뉴커머들은 이 조직이 원래 가지고 있던 리피케이션, 즉 문화나 컬처나 어떤 히스토리, 역사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존에 이 조직에 있던 사람들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이 조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직 자체가 이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고 동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이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이 조직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이 조직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직무 현장에서의 발달을 서포트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두 번째가 안전이라고 이 챕터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로부터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지가, 이에 대해 많은 보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양측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셜 익스체인지로서 현재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는 그런 소셜 익스체인지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 챕터에서, 이 파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흔한 예시 중에 하나는 환자 인수인계, 페이션트 핸드오버일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어떤 의료진이 다른 의료진에게 어떤 것이 지금 우려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혹은 어떤 걱정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상황과 같은 것도 커뮤니케이션 혹은 세이프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예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핸드오버나 자신의 우려를 표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리피케이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임상의 위계라고 한다면 아랫연차와 윗연차, 혹은 전공의와 전문의, 혹은 교수와 전공의, 이런 여러 임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위계 때문에, 혹은 이 위계라는 것 자체가 레이피케이션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 위계 혹은 레이피케이션이 말어댑티브한 행동을 지속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고, 체크리스트나 다른 커뮤니케이션 도구나, 혹은 더 폭넓게는 조직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어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적인 실천, 서포티브 프랙티스들이 환자 인계나 환자 인계 과정을 더 향상시키거나 체크리스트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목적으로 이런 서포티브 프랙티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서포티브 프랙티스라고 한다면은 테크니컬 픽스나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활용이나 혹은 조직 문화의 개선과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터벤션은 더 열린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고, 더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우려를 더 소리를 높여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환자 안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챕터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transparency,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근무 현장에서의 발달을 서포트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것 중 세 가지의 마지막으로 transparency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트레이니에 대해서 그 트레이니가 배우는 동안 특히 어떤 의료 행위를 하면서 배우는 기간에는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인해 준다는 혹은 조금 참아 준다는 말은 하이 퀄리티 케어 등 의료의 퀄리티를 크게 저하하지 않는 이상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효율 혹은 약간의 퀄리티 저하를 감내해 준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사회는 그 트레이니를 포함해서 보건의료 전문직이 자신의 태스크를 잘 해내기를, 거기에 태스크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특히나 보건의료 교육, 헬스케어 에듀케이션에 대한 비용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가 어떤 공적 자금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현명하게 써야 한다는 사회적 계약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계약 하에서는 학습자가 잘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련의 혹은 트레이니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적절히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학습의 프로세스나 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앞서 말한 어떤 사회의 기대, 소사이어티의 기대라든가 소셜 컨트랙트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포트폴리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아주 널리 활발하게 혹은 제대로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학습자, 여기서 말하는 학습자는 트레이니와 심지어는 이미 수련을 마치고 독립진료를 하는 의사까지를 포함한 개념이기도 한데, 이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유행처럼 그것이 번지는데, 최근 들어서 그렇게 포트폴리오 활용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학습의 프로세스 혹은 학습의 아웃컴에 대한 투명성을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 포트폴리오는 결국 개개인이 어떤 것을 수행했고 무엇을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록물 혹은 기록의 모음이기 때문에 개개인 수준에서 밖에 다루지 못하고, 이 학습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혹은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는 바가 없다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근무 현장에서 꼭 사회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명확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하게끔 허용됐는지, 예를 들면은 어떤 환자가, A라는 환자가 B와 같이 아픈 상황에서 C라는 의사는 무엇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을 할 권한이 있는지, 혹은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C라는 의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D라는 의사 혹은 E라는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조직 내에서
병원 내에서도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즉 의료인 간에 더 목소리를 높여서 환자나 학습자의 안전에 의구심이 들 때 목소리를 높여 말할 수 있는 문화를 촉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은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되어야 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사회와 조직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워크플레이스 러닝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이 챕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여러 개념들을 근무, 임상적인 현장, 직무 현장의 강점과 약점에 잘 실용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메디컬 워크플레이스 혹은 의료 현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수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컨텍스트라든가 variability, 트리거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직무 현장, 특히 의료적인 직무 현장에 어떤 교육적인 개념이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practice, 즉 실무, 실천으로부터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고 스킬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practice, 실제 실천, 실무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학습자들을 근무 현장의 진정한 참여자로서 인게이지 시키는 것이 단순히 관찰자, 옵저버로서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래서 임상교육이 환자 페이션트 케어의 질을 혹은 퀄리티를 낮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학습자의 학습과 어떤 프랙티스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최대한의 이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읽을 거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챕터 11 워크플레이스 러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